높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오늘의 서울은 찬란한 새살림의 터전이 이룩됐고 부패와 무능과 혼란에서 10년이 넘도록 이루지 못한 일을 5.16 혁명 이후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매듭지음으로써 6.25의 상처를 말끔히 씻었습니다. 박정희가 다른 잘못한 게 대단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고 심지어 숭배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요. 그 주된 이유는 경제 성장을 잘했다 이것이죠. 당시 통계를 보면은 성장률은 높았습니다. 평균 한 9% 성장했기 때문에 고도 성장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그 고도 성장이 상당한 대가를 치렀다는 점, 그늘이 있는데 우리가 그늘은 보지 않고 양지만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그늘이 뭐냐 하면은 주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물가를 너무 많이 올렸다는 겁니다. 즉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돈을 많이 찍어냈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많이 올라서 지금 한국의 물가 수준은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나라의 군에 속합니다. 1등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아주 물가가 비싼 나라가 돼가지고 이것이 수출에도 지장을 주고,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 그런데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나라 생필품 가격 수준은 세계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수준이다. 소비자 물가 상승 배율을 역대 정권별로 살펴보면 전두환 정권부터 노무현 정부까지는 1.5배가 넘지 않는 수준이었다. 이승만 때는 무려 4배에 육박했고 박정희 때는 다른 정권 시절의 추종을 불허한다. 전체 물가 상승폭을 백분율로 환산하면 문민정부 이후는 5% 정도이지만 독재 시절, 특히 박정희 때 물가 상승의 거의 절반이 발생했다. 또 하나가 지가, 땅값입니다. 한국의 땅값은 지금 세계에서 제일 비쌉니다. 단연 1등인데 이렇게 한국의 땅값이 비싸도록 만든 그 원인을 찾아가 보면은 박정희 시대의 원인의 절반 이상이 있습니다. 강남 개발이라든가 전국을 파헤치고 개발하고 고속도로를 넣고 이렇게 해서 개발과 성장으로만 매진한 나머지 땅값이 오르는 것을 방치했고 어떤 경우에는 조장하기까지 했거든요. 특히 강남 개발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한국의 땅값을 세계에서 제일 비싸게 만들었다는 점, 이것이 역시 수출의 장애물이 되고, 또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집값, 전세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중산층, 서민이 살기가 어렵게 만들었고요. 또 땅값이 비싸니까 도로를 새로 뚫어서 교통지옥을 해결하는 것, 이런 것도 어렵습니다. 한국의 땅값 총액은 2007년 2,000조 원을 돌파한 이후 2012년에는 3,712조 원에 달한다. 이 액수는 한국 땅의 1000배나 되는 캐나다를 6개 살 수 있고 5배가 조금 넘는 크기의 프랑스 땅을 8개 구매할 수 있는 돈이다. 지가의 상승은 공장 부지 가격을 올렸고 교통정체로 인한 높은 물류비용을 발생시켰으며 서민들의 주거비용 압박에 의한 인건비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했다. 결국 땅값이 수출 중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수밖에 없다. 박정희 집권 기간 동안 전국 땅값은 100배나 상승한다. 연평균 지가 상승률에서는 타 정권에 비해 단연 높아서 매년 33%에 이른다. 전체 지가 상승에 대한 정권별 책임을 묻는다면 박정희 정권은 전체 절반 이상의 책임이 있다. 나라의 장래를 멀리 내다보고 기초를 차근차근 닦아가는 그런 식으로 착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눈앞에 성장률 높여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보겠다, 그런 초조함이 있습니다. 그 초조함이 이런 대단히 나쁜 경제적인 후유증을 낳았고, 이 후유증은 우리가
결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으로 앞으로 오래오래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이렇게 늘어난 자산 가치는 누구에게 돌아갔을까? 정부의 개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부 재벌과 경제 관료층이 불로소득의 혜택을 보았다. 서민들은 기껏해야 은행 예금으로 자산을 늘렸는데 당시 15에서 30%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박정희 정권 내내 은행에 예치한다면 17배 정도의 자산이 늘어날 뿐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일부 재벌과 경제 관료들은 땅 투기로 180배의 불로소득을 챙길 수 있었다. 초기에 독재 정권에는 그 불로소득이 대단히 큰데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 네 정권에는 토지의 지가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큰 시대가 바로 박정희 시대입니다. 박정희 정권 때는 전체 국민이 땀 흘려 생산한 소득에 비해 지가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2.5배 정도나 발생했다. 이 시기 터무니없는 지가의 상승은 소득 분배를 상당히 악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박정희는 대단히 친일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일본을 보고 배우고 따라 했는데요. 재벌 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부와 경제력이 집중됐는데 그 과정에 필연적으로 부패라는 것이 삭탑니다. 그래서 검은 돈이 오고 가는데 이것이 이제 정치 자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따라서 그 정경유착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규모라든가 상세한 실상은 지금 가려져 있고 언젠가는 밝혀지겠습니다만은 이런 부패 구조, 정경유착 이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 재벌의 폐해가 이제는 중소기업, 골목 상권에 대한 침탈까지 왔기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분노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고 이것이 현재 경제 민주화에 대한 요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그 가장 중요한 원인 제공자는 박정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망의 80년, 70년대가 끝나면 새 세상이 올 것처럼 말했다. 1977년 3년이나 앞당겨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지만 그의 무역 적자는 7억 달러였다. 그래도 이듬해 23억 달러, 박 정권 말기인 1979년 53억 적자보다는 훨씬 적긴 했다. 신지 3년에 뒷산에 약초뿌리 모두 개연 고향을 등지고 도시로 온 공돌이 공순이들은 날마다 타이밍에 취해 일주일에 60시간씩 일했다. 땅 투기로 놀고 먹는 기업 사장, 재벌들. 그렇지만 기업이 잘 돼야 재벌이 잘 돼야 우리가 먹고 산다고 생각했다. 그때는 그랬다. 서울로 가는 길이 왜 이리도 멀으냐. 그 한국이 지난 반세기간 성장에만 몰두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성장제일주의 또는 성장지상주의 국가였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박정희의 작품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늘 연설할 때마다 성장만 강조하고 제야나 학생들이 분배를 요구하면은 늘 하는 이야기가 선성장 후 분배. 먼저 성장하고 나중에 분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늘 했습니다. 그 철학이 그대로 그 뒤에 정권들에 계승돼서 지금 이명박 정부까지도 성장만 강조하고 분배 이야기하면 싫어하죠. 심지어 박정희 시대에는 분배를 이야기한다든가 복지를 이야기하면은 좌파, 빨갱이 이렇게 몰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압을 했죠. 잘못된 철학이고요. 그것이 너무 극단적으로 갖고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살기가 이렇게 힘들어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50년 묵은 성장 지상주의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맞아요. 박정희가 남긴 신화 이것을 깨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깨지 않고는 우리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자주국방의 이념을 드높이는 전국 대학 교련실기 대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전국 52개 대학에서 40여 학생들이 그동안 닦아온 군사기술을 서로 겨루어 배우면서 국가방위에 자진 참여하는 대학생의 기본 자세를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박정희에서 국민은 뭐냐면 졸병이에요, 졸병. 즉 장군의 말을 듣는 일사불란 움직이는 졸병입니다. 대한민국을 병영국가에서 천황이자 군인인 거예요. 군인 황제죠. 유신에 반대한 대학생들이 쫓겨다니던 나라, 혁신계 인사들이 탄압받던 나라, 각급 학교가 병영이 되고 학생들이 군인처럼 살아야 했던, 빚을 내서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혀야 했던, 같은 시간 일제히 같은 자세로 국기를 우르르던, 장발금지, 통행금지, 미니스커트 금지, 노래도 춤도 맘대로 금지하던 나라. 그 나라는 이제 끝났을까? 나무 가지 사이